오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새 지갑 기능이 나온다거나 쓰기 편해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니죠.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도로교통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할까요? 단순히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래가 오고 가는 그 고속도로의 차선이랑 통행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신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그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바로 MBV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논의의 핵심은 멤풀 정책, 그러니까 거래가 블록에 담기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 그 공간의 운영 규칙을 누가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히고타를 둘러싼 이 경쟁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프렘 트랜잭션이라든지 암호화 멤플 같은 좀 낯선 이름들 뒤에 숨겨진 그 권력 다툼이 결국 당신의 자산과 이더리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 논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회의에서 헤드라이너 제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요. 잠시만요. 헤드라이너라니? 이거 완전 무슨 음악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네. 개발자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이 제안들 사이에 정말 엄청난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있었던 핵심 개발자 회의에서요. 차기 업그레이드인 히고타의 그 메인 무대를 차지할 후보로 세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바로 프레임 트랜잭션, 암호화 멤플, 그리고 SSZ 실행 블록이죠. 아, 헤드라이너라는 말처럼 이 중에서 하나가 다음 업그레이드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거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비전을 내걸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는 거네요. 그럼 가장 주목받는 카드 프레임 트랜잭션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요. 거래의 신분증 양식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신분증 양식이요? 네. 지금까지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ECDSA라는 딱 고정된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 나네. 그런데 이 프렘 트랜잭션은 이 고정된 양식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틀, 즉 프레임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명 한 번으로 끝 이게 아니라 거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효한 거래로 인정한다. 라거나 아니면 가스비는 이 거래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B라는 계정이 대신 지불한다.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트랜잭션 자체에 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서명이라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검증 절차를 정의하는 것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이 제안이 ERC4337, 즉 계정 추상화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정 추상화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페이마스터 모델과 연결이 되죠. 페이마스터요? 네, 페이마스터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를 대신해 가스비를 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사실상 멤플단에서 이런 조건의 거래는 내가 수수료를 내줄 테니 받아줘 라고 말하는 일종의 사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개별 디앱이나 지갑 서비스들이 쓰던 편의 기능을 아예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표준, 그러니까 ERC 수준에 머물러 있던 아이디어를 이더리움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 즉 프로토콜 자체로 끌어내리려는 굉장히 야심찬 시도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이 프레임 트랜잭션 논의에 항상 포스트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저항성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붙더라고요.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느낌인데요. 그 부분이 이 제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물론 당장 내일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서 지금의 암호 체계인 ECDSA를 전부 깨트릴 거다 이런 공상과학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개발자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Y2Q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Y2K 버그처럼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뭐 공포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숙제를 미리 해두자 이런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그럼 진짜 의도는 미래를 위한 대비?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큰 기술적 부채 중 하나가요. 모든 거래가 ECDSA라는 단 하나의 서명 방식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마치 도시로 들어오는 유일한 다리가 하나뿐인 것과 같아요. 만약 그 다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미래에 더 튼튼하고 빠른 다리를 놓을 기술이 생겨도 지금 구조에서는 교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프레임 트랜잭션은 이 외나무 다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미래의 다른 암호책이라는 새 다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레일을 미리 깔아두자는 그런 전략적 포석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레임 트랜잭션은 거래의 형식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장기적인 비전이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미래의 위협보다는 뭐 MEV 공격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뭐랄까, 칼로 바로 도려내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프레임 트랜잭션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 암호화 mempool, 즉 EM이 등장합니다. EM이요. 네, EM의 접근 방식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거래 내용이 블록에 포함되기 전까지 암호화해서 모두에게 숨기자는 겁니다. 거래 내용을 블록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숨긴다니 굉장히 과감한 발상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MEV인데 그게 핵심이 맞을까요? 네, 핵심 타겟이 바로 MEV입니다. 블록 생성자들이 거래 순서를 조작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바로 그 MEV 말이죠. 프론트러닝이나 샌드위치 공격 같은 대부분의 MEV 전략은요. 멤플이라는 대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미확정 거래 내용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네. 암호화 멤플은 이 정보 유출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예요. 거래 내용 자체를 암호화해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면 훔쳐볼 정보가 없으니까 공격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겠죠. 거래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보 공개 시점을 통제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군요.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하지만 거래를 전부 암호화하면 MEV는 맞겠지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느려지는 문제 같은 거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암호화하고 또 블록에 포함되는 순간 복호화하는 과정은 상당한 계산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전체의 성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또 일부에서는 모든 MEV가 나쁜 건 아니다.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 이런 철학적인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는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방향. 그런데 경쟁자가 또 있다고요? FOCIL은 이건 검열 저항을 위한 카드라고 들었는데 앞선 두 제안과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FOCR은 앞선 두 제안과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검열이죠. 검열이요? 네, 특정한 이유,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규제 압박 때문에 블록 생성자들이 특정 주소나 디앱과 관련된 거래를 의도적으로 블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 이걸 막기 위한 프로토콜 수준의 대응책입니다. MEV 같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혹은 외부적 압력에 의한 거래 배제를 막기 위한 장치군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나요? FCI 제안의 핵심은 포함 리스트 위원회라는 새로운 주체를 도입하는 겁니다. 포함 리스트 위원회. 네, 이 위원회가 검증하고 서명한 거래 목록, 즉 이 거래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다음 블록 생성자는 이 리스트에 있는 거래들을 의무적으로 블록에 담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라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걱정되는데요. 그 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죠? 그 위원회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 되거나 중앙화의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FOCIL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이자 비판점입니다. 제안서에도 리스트의 최대 크기를 8KB 등으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긴 하지만 포함 리스트 위원회라는 개념 자체가 또 다른 중앙화나 권력 집중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요. 네.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고 감시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강제 포함 영수증 같은 최후의 보험 장치지만 그 보험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기술적인 논쟁들을 시장 참여자인 우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레임 트랜잭션, 암호화 mempool, FOCIL 각자 다른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은요, 오더 플로우의 분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더 플로우란 당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거래의 흐름 전체를 의미합니다. 거래의 흐름이 분리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그냥 다 같이 하나의 멤플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대부분의 거래가 하나의 공용 mempool, 그러니까 일반 차선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프레임 트랜잭션이 도입돼서 거래를 수용하는 규칙이 다양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거래는 페이마스터 전용 차선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유효한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 차선으로, 또 암호화 멤플이 도입된다면 보안 차선으로, 이렇게 거래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처리되는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 하이패스 차로가 생기는 것처럼 이더리움에도 여러 종류의 거래 전용 경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갑이나 인프라 서비스들이 당신의 거래를 어떤 차선으로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할지 결정하는 라우팅 전략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해집니다. 아, 어떤 거래는 A 경로가 더 빠르고 다른 거래는 B 경로가 더 저렴하거나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갑회사는 더 이상 단순히 거래를 전송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교통 안내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결국 블럭을 만들고 MEV를 추출하는 빌더와 서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들에게는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니까요. 당연합니다. 오더 플로우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라우팅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MEV 공급망 전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전용 차선의 오더 플로우를 독점하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존의 MEV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 이건 그냥 기술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경제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거의 룰 개정에 가까운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이더리움 히고타 업그레이드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었네요. 거래가 들어오는 규칙,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는 규칙, 그리고 그 거래가 보호받는 규칙, 이 세 가지를 프로토콜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 싸움이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트랜잭션은 들어오는 규칙을 유연하게 만들자는 제안이고 암호화 멤플은 보호받는 규칙을 프로토콜이 직접 강제하자는 제안. 그리고 FOC는 그리고 FOC는 포함되는 규칙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자는 제안인 셈이죠.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지갑회사가 당신의 거래를 앞으로 어떻게 전송할지, 블록빌더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더 선호하게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MEV 수약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용자 경험, UX 개선이라는 그 표면 아래에서 프로토콜 정치와 인프라 권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규칙의 변화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또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더리움 생태계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단순한 코드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와 권력의 이동을 가져오는 변화니까요. 이 새로운 규칙의 변화에 따라 이더리움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거래를 제출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이 복잡한 도로 위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당신의 거래 운명을 결정하는 교통경찰이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